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순간들을 전하는 감동만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더욱 따스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한 가정집, 두 명의 자매 중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무슨 그딴 나라로 시집을 간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근데 너는 나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자 동생은 아무 말 않고 나가버립니다. 동생은 왜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언니는 왜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사람인 리안입니다. 저에게는 불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여동생 안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다소 엄격한 격과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 부모님 집안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오던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와 동생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스위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에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인생이 수월해진다며 항상 저와 동생에게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저와 동생은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없고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서로가 똑같은 학교에 다녔던 저와 동생은 매일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하기도 싫은 공부를 부모님과 함께 해야만 했고 이러한 생활을 무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약 10년 동안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성격은 매우 달랐어요. 동생 안나는 결국 못 참고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려서 전 정말 섭섭했답니다. 몇 년 후에 동생이 돌아왔지만 부모님은 잠시 부재 중이셨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오시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두 분 다 트럭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다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해서 마주한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몇 번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단계였고 저희를 발견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왜 이제서야 왔냐며 큰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 과정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화를 내리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과 함께 의식을 차리지 못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던 저와 동생은 약 일주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의 대화였던 기억으로 인해 저는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이 후회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동생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죠. 다행히 남아있던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자신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는 함께 외국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지는 것은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동생이 선택한 언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국어였습니다.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라뇨. 배워서 뭘 할지 가슴이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약간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었고요.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굳이 다른 언어들도 많은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생의 선택에 저는 참아왔던 화가 폭발해버렸고 결국 동생에게 각자 따로 살자며 이제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 동생은 저에게 문화산업의 주류가 되고 있는 한국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의사생활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생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고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는 동생의 처지를 생각해 매월 아주 조금씩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며 각자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동생은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어에 무언가 엄청난 매력을 느낀 듯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워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조언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소식을 들었던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취리히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제 동생 안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언니, 나 소식 있어. 나 결혼해 한국에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재빨리 안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무슨 일이야? 왜 한국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얼버무렸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놀랄 줄 알았어. 대학교 때 지호 기억나지? 우리 사귄 지 꽤 됐어. 지호의 고향인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라고 말했죠. 저는 순간 머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안나가 왜 그곳에서 결혼을 하려는 걸까요? 저희는 한국과 연고가 없었고, 제가 아는 안나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가 기억났거든요. 그는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였고 대학 시절 내내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커녕 사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엄청난 고민에 휩싸인 저는 의사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동료들은 오히려 저희 동생이 부럽다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 또 살기 편리한 나라인 것을 모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의사 동료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을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몇몇 한국의 물품들을 사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한국 여행을 경험해 본 듯한 부탁을 했지만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싶은 마음에 괜히 반항심리만 생기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한국이 좋은 걸까? 동생의 결혼식에 가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동생의 결혼식 하루 전 한국을 가야겠다는 마지막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남겨질 동생의 결혼식 모습에 그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했던 마음 두 가지였죠.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에는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동반되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저희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기상은 악화되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되기 시작했고, 공항 내부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결항된 비행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후진국다운 난잡함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폭우에 저 또한 공항에 고립되어 버렸고,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의 공항이 의사 동료들과 동생이 그렇게나 극찬한 한국이 맞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잠깐 공항 의자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공항의 안내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된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영어 안내 방송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준비해 놓은 공항 내부 호텔에서 관광객들은 휴식을 취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에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처럼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저 공항 바닥에 상자를 깔고 누워 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공항은 비행기의 결항과 외부 교통수단의 움직임이 힘들어지자 공항 내부 대기 관광객들을 위해 모든 휴식시설을 개방했으니 그곳에서 무료로 휴식을 취하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사람들에 이끌려 공항 이곳저곳의 휴식시설을 눈으로 확인한 저는 그동안 왜 동생과 의사 동료들이 한국을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호텔 같은 시설에 휴대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은 물론 책상과 샤워 시설까지 갖춰진 한국의 공항 휴식시설은 의사 일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한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영국 공항도 경험한 저였지만 한국 공항의 휴식시설은 이것이
정말 무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침대는 물론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의 조도까지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공항의 안내방송을 따라 휴식시설을 확인해 나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죠. 매우 편해 보이는 곡선형 침대에서의 휴식을 선택한 저는 그곳을 둘러본 순간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던 한국인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짐과 휴대폰을 놔둔 채 샤워 시설을 이용하러 떠났고 제 눈앞에는 당장 훔쳐가도 모를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심지어는 여행용 가방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만 저처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라며 자신들끼리 놀라워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인은 외국인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걸어가자 그것을 주워 가져다 주고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능숙한 영어까지 선보였기에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고 시민의식도 발전되지 못한 것인지 한국과 비교되어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곧이어 기상에 진정되면서 비행기를 탈 필요 없이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저는 놀랍도록 쾌적한 한국공항의 무료 휴식시설을 체험하기 위해 공항에서 숙식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아침 공항 샤워시설에서 샤워까지 하고 동생의 결혼식장으로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왜 전날 오지 않았냐면서 예약해놓은 호텔에서 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화를 했지만 저는 웃으며 한국 인천공항은 정말 끝내줬다는 짧은 말만 하고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나 결혼을 축하해줬죠. 한국에서 진행된 결혼식 또한 제가 참석했던 그 어떤 결혼식보다 성대했고 다행스럽게도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인 지호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되더군요.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저는 오히려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어 한국의 공항 무료 시설들에 대해 동생에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동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진작 오라고 했잖아라며 귀여운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하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스위스에서 마지막 의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긴 저는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최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똑같은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모든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요즘 의사 공부보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의사 동료 친구들까지 저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일찍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다면 인생에 더욱 행복했을 텐데라며 작은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욱 마음을 울리는 다음 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에서 한 영국인 여성이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영국인의 어깨를 톡톡 치고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영국인은 놀라고 맙니다. 영국에서는 어깨를 치는 게 무례한 행동이어서 그럴까요? 왜 톡톡 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영국에서 온 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처럼 영국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인 경우가 많았고 아침 출근길의 북적거림은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지연되는 연착이나 혼잡한 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포장지를 바닥에 던지는 사람, 헤드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 없이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모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하철은 만원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 있던 터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양보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 영국 신사라는 단어와 무색하게 매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하지만 완전 그런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친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 영국 지하철을 매일 경험한 후 다른 나라의 지하철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육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섬나라인 일본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정서나 그런 게 조금 비슷하긴 했거든요. 90년대까지는 엄청 잘 사는 선진국이어서 그런가 듣고 보고 한 것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최근에 BTS 정도가 대단하고 인기가 많다 정도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전 축구에 관심도 없었기에 손흥민도 잘 몰랐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 못하는 후진국 정도?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유럽 말고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교육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었으면 했죠. 친한 동료인 제이미가 일본으로 가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하철에 타기도 전에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여러 공항을 여행하면서 번잡함과 긴 대기열, 간혹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 등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넓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청결함, 최신식 시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까지 매끄러운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 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인가 아니면 고급 쇼핑몰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권 절차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도착했을 때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은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 노신사가 차에 오르자 한 젊은 여성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광경을 보다니 한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승객들은 휴대폰 볼륨을 낮췄으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지하철은 이럴 수 없을까? 서울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까? 싶었습니다. 또 영국인의 특징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줄을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버스, 우체국, 심지어 찻집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는 에티켓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이 정확하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마다 바닥에 승객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표시를 따랐습니다. 마치 잘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딱딱 맞게 움직였죠.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싶었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표시 같은 것만 잘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관광객이 혼란스러워 보이면 현지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 눈에는 미로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단순히 줄을 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꼭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반한 만큼이나 길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는 방대했고 표지판은 이중 언어로 되어 있어 초행길인 저에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환승 노선을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6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 구절 몇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짓과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미소로 저를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대로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물어본다면 아마 100명 중에 9명은 안내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언어의 장벽이 친절로 허물어진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매표기에서 표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어린 학생부터 관광지의 올바른 출구를 알려주는 어머니까지 서울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전 또 낯선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보는 거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제가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약간 낙담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서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고 가족들은 간식을 나누고 낯선 사람과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앉아있던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노부부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연결과 공존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활 수준이나 민족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종종 지하철의 상태를 한탄하곤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과 열차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청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제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20대의 여성분도 쓰레기를 끝까지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졌을까요? 약간 꼰대 같기는 하지만 예전의 영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해져서였을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순간은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이나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누가 저에게 올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신 검문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장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을 비비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여분의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배려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영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서울 명동, 강남, 창덕궁 등 많은 곳들을 지하철 하나로 편하게 여행했고 전 무사히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후 다른 동료 교사인 제이미의 일본 도쿄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역시 재밌죠?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에 더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어 표지판은 영어가 적혀 있었지만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괄적이고 보기 쉬웠답니다. 일본 지하철보다도 역시 한국의 지하철이 더 깨끗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동료 교사 제이미는 그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낙후된 지하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디 출구인지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주쿠역에는 200개의 출구가 있어서 라멘을 먹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딱 예상 시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현대적이고 디자인은 직관적이었고 겨울에는 온열 시트, 여름에는 에어컨 승강장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승객들의 행동이 너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쿄의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지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고 무언의 침묵의 법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그래서 서울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지방 쪽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연안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정어리떼가 폐사하는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던 재미동포 미국인 여성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고 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본에서 지내는 것이 불안했던 이 여성은 한국으로 와서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분주한 도시 뉴욕에서 온 셰프 킴이라고 합니다. 뉴욕시 한복판 경적을 울리는 택시와 북적이는 인파의 혼잡함 속에 우리 가족의 베이글 가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베이글 제조 기술의 대가였던 어머니가 밀가루와 이스트를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게는 어머니의 무대였고 어머니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위해 매일 공연을 하셨어요. 저는 오븐에서 그리고 가족 사업의 중심부에서 가게를 가득 채웠던 따뜻한 온기를 기억합니다. 저는 베이글 가게를 운영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요리에 대한 사랑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음식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라고 믿으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에 끌렸습니다. 제 관심을 눈치챈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어머니는 베이글을 만드는 데 있어 정확성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베이글 하나하나가 품질에 대한 약속이며 고객에 대한 우리 가족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단골들은 단순히 베이글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유대감과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공적인 식당 운영은 음식뿐만 아니라 고객과 맺은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와 가게가 상징하는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마음 한구석에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뉴욕이라는 동네의 경계를 넘어 광활한 요리 예술의 세계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멘토였던 어머니는 제 생각을 눈치채셨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어머니는 해가 섞인 눈빛으로 저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킴, 나는 내가 더 큰 세계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맛과 경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요리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풍부한 요리 유산과 다양한 맛으로 유명한 아시아 요리의 중심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음식 문화가 대조적인 일본과 한국이 제가 선택한 여행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텅 빈 베이글 가게에 서 있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나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유산을 상징하는 곳이자 부모님의 노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잠시라도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 일부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요리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제 일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배우고 음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꿈으로 가득 찬 배낭과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는 고대의 전통과 미래의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일본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나라에 도착했지만 묘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유명한 미식 세계를 자랑하는 일본은 모든 셰프들이 꿈꾸는 여행지였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탐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도쿄의 거리를 거닐며 하늘과 맞닿은 듯한 고층 빌딩에 감탄했습니다. 도시는 살아 숨쉬는 실체로서 에너지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일본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 정확성과 규율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부터 세심하게 음식을 담아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수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일본 전통 과자 와가시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일본의 깊은 존경심을 반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이었습니다. 저는 와가시 하나하나가 계절을 기념하고 맛과 질감, 미학이 섬세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일본 문화의 도전적인 측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몇몇 레스토랑에서 저는 차갑고 거의 기계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큰 장애물이었지만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지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벽은 말을 넘어선 장벽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현지인과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나 언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오마카세 식사 경험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습니다. 셰프의 손에 메뉴를 맡긴다는 콘셉트는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단절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고 가격도 비싸서 이 경험의 가치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익숙한 셰프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머물렀던 시기는 식품 안전,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뉴스는 논쟁과 토론으로 가득했고 일본 요리의 깨끗한 이미지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 요리 여정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식재료의 안전성이 물음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본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직접 요리를 해보고자 숙소 근처의 마트로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료 하나하나를 집기 전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니 장을 보러 온 일본 현지인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산물 코너에는 쌓여있는 수산물들에 비해 손님은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TV를 켜니 방사능 수질 오염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논쟁과 우려는 제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일본에서의 요리 탐험을 계속하기로 한 제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일본 생활의 소박한 즐거움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벚꽃의 고유한 아름다움, 다도의 고유한 품격, 현지인들이 모여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이자카야의 따뜻함. 이러한 순간을 통해 저는 아름다움과 전통이 현대성과 효율성과 공존하는 일본의 중심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일본 요리에 대한 존경심은 커졌지만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커졌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저와 공감할 수 있는 요리 문화, 즉 요리의 예술성과 인간관계의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요리 문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말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도쿄는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길모퉁이마다 사연이 있고 북적이는 인파의 얼굴마다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치는 생각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정확성, 규율, 완벽함의 예술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음식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관문이며 맛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환대로 유명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쿄의 밤하늘 아래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모험, 새로운 맛,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색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공기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인은 처음엔 엄격해 보였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식사를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고 막상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기 다른 풍미가 가득한 다채로운 반찬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반찬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점인데 저에게는 생소한 한국 전통의 관대함이었습니다. 제 호기심과 고마움을 눈치챈 주인장이 반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짓과 미소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일본에서 놓치고 있던 것, 즉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하나의 문화 속으로 환영받는다는 연결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청구서에 나타난 금액은 적었습니다. 주인은 제 놀람에 웃으며 한국에서는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손님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식당에서 처음 깨달음을 얻은 후 저는 서울 미식의 중심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광장시장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글지글 지글거리는 프라이팬과 보글보글 끓는 육수 냄새 속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누드김밥과 녹두 빈대떡까지 음식 하나하나가 새로운 체험이었고 맛과 식감도 전혀 새로웠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보면 상인들이 넉넉한 미소와 함께 시식을 권하며 손짓하곤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했고 저 같은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의가 따뜻했습니다. 음식이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음식의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한 정보 제공에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레스토랑에는 요리의 원산지와 재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관행은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식당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엄격한 식품 표시법에 대해 배웠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넉넉한 인심과 음식 준비 과정의 세심함, 식재료의 투명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의 원산지와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식사의 공동체성이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다양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 모두가 함께 나누는 한국 전통의 밥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교훈을 가지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 베이글 가게에 한국의 한 조각을 가져와서 뉴욕의 번잡함에 한국의 정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과 추억이 가득한 여행 가방을 들고 고요한 아침에 나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삶과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점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이를 우리 가족의 베이글 가게에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뉴욕에 돌아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가게의 원산지 표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투명성을 고객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각 식재료의 원산지가 당당히 표시되어 고객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의 품질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이 변화는 처음에는 호기심과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우리 매장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격을 더욱 투명하고 고객 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가격표에 글자를 더 보기 좋게 고치고 모든 손님들이 메뉴판을 더 접근하기 쉽게끔 위치와 전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의 공감을 얻었고 매출 증가로 이어져 더 좋은 품질의 베이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신선한 재료들을 금방금방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의 클래식 베이글의 한국적인 맛을 가미해 메뉴를 개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추장 크림치즈를 얹은 베이글, 김치 속 베이글, 불고기 비프 베이글 샌드위치를 선보였습니다. 뉴욕의 풍성함과 한국의 정갈함이 어우러진 이 새로운 메뉴들은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퓨전 베이글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고 이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베이글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를 우리 가게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문에 한국식 반찬인 작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력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경험의 일부를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뉴욕 거리의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메뉴와 서비스 스타일에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매장 인테리어도 새롭게 디자인하여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모티브와 현대적인 뉴욕의 미학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베이글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망설이셨던 어머니도 곧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고 우리 가게는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풍요롭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뉴욕의 전통 베이글 가게가 한국 음식 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혁신을 이뤘는지를 조명하며 우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저는 더 큰 확장을 꿈꿨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제가 경험한 요리의 다양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한식당을 뉴욕에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한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의 요소를 융합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레스토랑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요리 모험에서 배운 교훈과 발견한 맛으로 무장하여 뉴욕의 이야기를 다시 써나갈 것입니다.